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다둥맘님과 초심님 이렇게 함께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둥이맘입니다. 이렇게 서울 나들이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인사성 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원래 이렇게 조용하고 기다리는 누가 다둥맘으로 여자예요. 알겠어요. 결혼 안 하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네, 초심님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심입니다. 오늘 고켈님과 또 다둥이만님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우리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태연님 맞죠? 닉네임을 잘 몰라서 김씨입니다, 어쨌든 김씨. 운전 잘 수고해주시고 김씨 수고해 주세요. 오늘 저도 서울 나들이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3년도 새해에는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저 또한 위기 잘 버텨내서 기회를 만들고 멋지게 한번 이루어내 보겠습니다. 야, 역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딱 해달라고 하면은 역시 두세 마디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오늘 분량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조용한 여자예요. 조용히 갈 거예요. 아유, 어저께 또 이렇게 다둥맘님께서 용주주님을 또 이렇게 그 섭외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고켈님 영향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산을 잘 물렸을 뿐. 지산을 잘 물렸을 뿐입니다. 이 내비가 또 직진 가라고 막 알려주네. 원래는 저쪽인데. 그냥 저희 운전사한테 맡기시고.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저희 서울 가고 있는데 무슨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가십니까? 서울 기대감? 네. 일단 현장을 돌아다녀야 된다? 아니면 그리고 제가 아직 서울을 안 가보고 지금 그냥 같이 합류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 이런 임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움직여 보려고 해서 그런지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익산 임장 가셨다가 또 막 사셨는데 오늘 또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익산은 잘 맞추셨어요, 전세? 익산은 힘들게 맞췄습니다. 그니까요. 딱 저희가 그때 사자마자 금리가 올라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얼어붙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런 시장이 오니까 저희가 사기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 전세를 맞춰진 거를 많이 권해주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사는 것도 전세가 이미 껴져 있는 거를 갭이 없이 일단 사게 됐습니다. 다둥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오늘 파티룸 사업하는 사업자들 모임이 있어서 네.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길 따라가는 건데 네. 일단 서울을 잘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가서 또 서울을 가더라도 놀러 가지 부동산을 보러는 잘 못 가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애들이 많다 보니.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한번 저는 늘 남들이 어떤 걸 사는지가 늘 궁금하거든요. 늘 궁금해서 따라가서 한번 보고 싶고 이분들이 왜 사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데? 왜 자꾸 가이드하라 그러지? 이거 티맵을 다시 찍자. 이거 티맵이 날 거예요, 티맵. 오늘 무사히 서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희 다시 부산 가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계속 그 서해선을 타게끔 하네. 경부선을 안 타고. 티맵이 좋을 건데, 저 내비보다는 그래도. 심히 걱정되긴 지금 합니다. 멈춘 거죠? 녹화. 일단 한 번만 더 티맵 찍어보고 시킨 대로 합시다. 시티. 네, 거기 맞다. 네, 이거 시킨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티맵 덕분에 서탄을 한번 돌아보네요. 요 인근이 이제 오산 비행장 인근이잖아요. 그 경기 남부역이 만약에 경기 남부역 뭐라 그러지? 수원에 있는 비행장이 옮기게 되면 경기 남부공항이죠. 경기 남부공항의 후보지로 이 일대가 또 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향남 그쪽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향남 쪽이요. 네, 아닌가요? 그쪽으로 공공 다시 공평항 쪽으로 간 것 같던데. 우회전하세요. 그쪽 그 화성에 있는 원래. 근데 화성 사람들이 다시 뺏기기 싫다고. 화성인가? 화성도 향남 아닌가요? 향남도 그쵸, 화성이죠. 네, 그쪽 근방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 근무할 때 소장님들이 그쪽에 땅을 많이 사러 가시고 소개하고 그러시는 거 과속 봤거든요. 방지턱이 네.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예 고덕에 계신 소장님들이 아예 그냥 그쪽에다가 진출하셨어요? 부동산을 아예 차리시고 어, 많이들 진출을 하시더라고요. 과속 네.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언제 될지는 과속 모르니까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기 참 부동산 소장들의 그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이 이 동네에 막 부동산 보면 다 저 보시다시피 저기 땅 토지시잖아요. 또 어떤 데 가면 분양권만 하는 데도 있고 다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 어찌됐건 저기 어제 그 강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초심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니고요. 네. 이게 이거를 어제 강의인 거를 새벽에 가서 과속 집에 가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그 블로그를 뭐 작성 못하고 아침에 작성하다 말았는데 네. 저는 과속 가장 방지턱이 와닿았던 있습니다. 거는 그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들어오는 것에만 투자한다.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했는데요. 네. 제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투자했을 때 투자하지 않았던 이런 뭐 분양권이라든가 재투자를 아예 안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바닥 가격에 만약에 제가 분양권을 무피해 샀거나 네. 마피해 샀으면 충분히 이것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버티는 거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저는 뭐죠? 가계부 작성하는 거 네.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 약하다 보니 자꾸 못한다 얘기했는데 네. 요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가계부 내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엑셀 작성을 하면서 제가 엄청 놀랐었거든요. 이거 강의 듣기 전에 예.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내가 했구나.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어제 뭐였죠? 지피지기 100점 볼 때? 네. 적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는데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체크가 안 돼 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 따라하는 투자도 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나름대로 경험 좀 쌓이면서 약간 그 감적으로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부족한 거는 이렇게 전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체계적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네. 반성하는 계기도 됐고요. 네. 어느 강의를 듣든 자기가 느끼는 거가 남는 게 있으면 되는 거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속 투자하는 방지턱이 순간 있습니다. 수익이 들어오는 거에만 투자한다. 네. 요거만 대입을 시켜도 원룸 투자가 아니어도 아니면 다른 분양권 개투자도 과속 저희 방지턱이 패닉랩 다는 있습니다. 강의 같이 들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팔지 않는 지금 부동산 전략도 저랑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네. 충분히 개투자가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우리 용주주님의 나름대로 그 투자 원칙은 이런 아무리 가격이 분양권이라든가 시장이 올라도 투자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고 예. 온리 수익에 들어오는 것만 부자 아빠 가난 앞에 나왔던 캐시인 돈 들어오게 하는 구조를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각자만의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네. 스승들을 많이 만나서 나만의 원칙을 또 만들고 그 중에 그렇죠. 이제 제가 저랑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믹스를 시키게 되면 네. 뭐 24년 뭐 5년 안에 뭔가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맘님께서는 뭐 지난번에 정규 강의도 들으셨고 어제도 들으셔가지고 내용을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주 선생님 정규 강의를 저는 한 달 들으면서
왼쪽 나 자신을 커브에 먼저 주의하세요.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거 파악 없이 본인 투자 공부부터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아.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근데 네. 워낙 부동산이 그 당시 상승장이어서 빚을 내서라도 저거를 사면은 적어도 좀 벌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오를 거를 생각을 하고 집을 사는 거는 맞긴 하지만 뭐 누구나 다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만 네. 오르지 않을 상황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영주 선생님 수업을 듣고 처음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처럼 미래의 가계부를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계부가 다른 게 아니라 다음 달 1년치 지출을 미리 정해놓고 항상 쓰긴 했었어요. 네. 근데 쓰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내 자산이 늘어가는 거는 감히 쓰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왜냐? 자산이 안 늘어가니까. 자산이 뭔가를 팔거나 아니면은 현금 흐름 자체가 들어오는 게 지금은 계속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파트 갭 투자를 열심히 해서 자산을 늘려가지고 언젠가는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영주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언젠가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오를 거를 대비해 저걸 미리 사놓자. 네. 이거는 과속 방지턱이 좋은 있습니다. 한 방은 될 수는 있지만 네. 두 번, 세 번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네. 큰 부자는 못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저거를 아파트를 사더라도 과속 방지턱이 월세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왜냐면 받고 있으면 그 아파트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전 그래서 이런 소형 아파트 이런 도생들을 사는 목적이 네. 다음에 걔네들을 다 월세로 맞출 생각을 하고 사고 있거든요. 이제 그 용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약간 변형인 거네요. 변형인 거 왜냐면 용주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가구 건물을 살려면 제가 한때 저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을 네. 그 살려고 여기 송탄이라든가 동삭동이라든가 용기동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쵸. 근데 시드머니가 진짜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1억으로 사는데 수익이 없어요. 전세가 너무 많이 껴져 있으니까. 근데 저것도 사놓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월세를 맞추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 도박인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다.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맞추려고 하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이제 과속 그 방지턱이 건물을 있습니다. 사서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당장 저에게 그 필요한 그러니까 15억짜리 건물을 사면 한 10억 한 5억 대출 받고 5억 전세 끼고 네. 내 현금 좀 들어가서 과속 방지턱이 사서 있습니다. 돈이 한 200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3억이랑 4억 정도가 필요하고 네. 당시엔 취득세가 또 12%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저에게 3억이라는 돈이 없고 그래서 과속 이제 제 방지턱이 목표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현찰로 5억까지 모아서 5억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건물을 사던가 아니면 5억을 땡길 수 있는 네. 나의 그 오른쪽 사업을 커브에 해가지고 주의하세요. 그 사업자 대출이든 뭐든 그 대출의 범위를 만드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포지션을 생각을 하자 해서 저는 이제 열심히 과속 개미처럼 방지턱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과속 순서에 방지턱이 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하지 않아도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차차 늘어가지 않을까. 수업 듣다 보면 또 영주 선생님이 갭 투자 같은 거 이제 반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반대가 반대라기보다는 갭 투자도 나쁘진 않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넣어가지고 한 방을 노리지는 말아라. 이거를 사가지고 한 방에 내가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4848 누르지 마라. 예, 그렇죠. 이제 4848을 놓고 하게 되면 결국 투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면 거기 영주주님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아파트 4848 하다가 돈은 안 들고 빚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제 이런 분들이 수업을 저도 그랬고 대다수의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절반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 또 수업을 들으러 오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내가 과연 5억을 들여가지고 월 200만 원 받자고 건물을 사야 되나 네.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대다수 사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냥
이 돈이면 업체 하나 차리면 또 월 소득이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오는데 네. 굳이 내가 건물을 사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건물을 못 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 돈으로 가게 하나 차리면 돈 더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시드가 한 2억이나 3억 있으신 분들이 건물을 사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200만 원의 돈을 벌다 보면 또 그렇게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은 결국엔 또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몇 억씩 이미 올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차익형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수익형으로 샀는데 차익형으로 가는 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 아파트도 갭 투자로 사지만 월세를 조금만 더 받고 있으면 그게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수익형에서 차익형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전에 가보니까 되게 많이 벽에 부딪혔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일단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저도 어제 수업 듣고 오늘 저는 갭 투자하러 가는데 이거 갭 투자하러 가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살짝 했지만은 더 저는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갭 투자도 우리가 이거 하는 순간 풀피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말 그대로 그럼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올려받을 전세금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소형으로 투자 안 하고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한 30평대 3억 이상. 개목 갭을 한 뭐 1억 5천 두고 투자를 해서 걔가 오르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소형으로 무기로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많이 벌어야 500 1,000만 원 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근데 어제 저기 용주주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제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옆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못 알아들으신 건지 안 알아들으신 건지.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의 투자는 복불복이잖아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저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뭐 이렇게 리스크가 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방법이 별로 없나 봐요. 시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소하셨을까? 왜냐면 전세를 끼고 이거를 무피로 사서 나중에 2년 있다 전세금을 올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의 원룸 소형 이렇게 이게 지금 원룸형 10평짜리 이런 거를 그렇게 전세를 두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저도 못 받고 여기 와서 처음 받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다 월세 받으려고 하고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말씀드렸죠. 2, 3천을 두고 소형 아파트를 산다고 차라리. 네. 전세를 끼고 그래서 걔가 오르기를 기다린다고. 저도 그런 투자가 최고인 줄 알았었어요. 일단 전월세 신고라는 거를 우리는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세금 낼 건 없고 전세금이니까. 근데 반면에 원룸 다가구는 전월세 신고를 했을 때 또 내야 되는 또 세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따져보면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이제 오가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게 된다. 그리고 드러나는 어떤 세금적인 리스크는 없다 하더라도 그 법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에서는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과연 아까 다둥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드머니 몇 억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전 수업 때 좀 재밌었던 거는 이분이 정말 물건을 보는 눈이 남다르시다. 이 수익률을 보는 눈이 남다르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어딘가 지역을 찍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네. 이런 데를 사자. 저기 보시면 광산기공이라고 보일 겁니다. 광산기공 저 안쪽에 기공. 원래 이 일대가 공장이 없었어요. 저희 강인호름 회사예요. 저희가 광산기공 지나갔어요. 네.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요즘 아무튼 갑자기 3초로 빠져 죄송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듣고 우리 용주주 선생님은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에 수익형이 굉장한 진심이다. 수익형의 진심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근데 그 수익형도 반드시 차익이 나는 것들만 하세요. 네. 왜냐면
왜냐면 차익을 생각 안 하고 차익이 날 생각을 거를 하는데 날 거를 하지만 말은 오를 만한 건물을 무조건 고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이제 어제는 간단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실제 네. 수업에 들어가 보면 돈 적게 들어가는 나중에 오르지 않는 건물을 사지 말아라. 네. 반드시 오를 땅에 가서 돈을 더 주더라도 오를 건물을 사라. 그러니까 수익형이지만 차익형이 될 수 있는 거. 그거 외에 안 살 거면 그냥 사지 말아라.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A급지, B급지, C급지 나눠서 A급지 고르는 방법, B급지 고르는 방법, C급지 고르는 방법. 이게 또 아파트하고 또 원룸 건물의 A급지 고르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뭐 학교 옆에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주 환경 좋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 원룸 건물은 무조건 직주근죠. 아, 우리가 약간 도생 사러 가는 거하고 비슷하긴 해요. 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급지를 나눠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저도, 뭐, 무조건 수익형이니까는 차익형은 멀어지네. 근데 결국 결론은 건물 가지고 차익형으로 돈을 많이 버세요. 네. 건물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차익은 따라오는 것이다. 네. 네, 수익 극대화에 집중해라. 차익은 따라온다. 그래서 그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낚시의 기술도 네. 엄청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 들을 때 낚시의 기술을 아주 많이 알려주세요. 아, 정말요? 그 부동산에 가서 딜을 하고 어떻게 아. 부동산에 가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법무사와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지도 되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제 저는 지산에 대해서 막 강렬하게 비판하실 때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어제 통쾌했어요. 많이 저는 또 우리 도켈님이랑 저거 또 들으시고 또 가슴이 또 많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전 살아남았어요. 그럼요. 저는 그 지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에 제 스스로에게 항상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덕이 가까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기 수업장도 여기 송탄에 있거든요. 네. 지산동에 있는데 다 고덕에서 오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쵸. 전부 다 거기 오신 분이 상가하고 지산에 물리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절반이.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다들 수익형을 생각하고 상가하고 지산을 탔잖아요. 네. 근데 사서분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마지막에 남아 계신 분은 늘 지산을 사서 물리시거나 고덕에 상가를 사서 물리시거나 이분들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진짜 그니까요. 상가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쵸. 신도시 상가는 5년 지나고 나서 사라고 하잖아요. 지산이나 상가 분양에 진심인 사람들도 진짜 그분들도 그게 진짜로 믿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세월이 지나보고 임차가 맞춰져 봐야지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상가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일단 몰려있는 상가와 신도시 상가는 어느 지역에 가나 위험하다. 네. 근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오지만 막상 현장에 와보면 너무 좋거든요. 다 새 거고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진짜 괜찮다라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올 작년 말 이렇게 해가지고 재작년 말이죠 벌써 샀어요?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고 상가가 싶었다. 세일을 하는 거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너무 몇 억씩 싸게 나오니까 저거를 대출을 이빨 받아가지고 어제 강의 때 얘기하셨잖아요. 분양가 10억짜리 얘기했는데 그 계약금 20% 포기해도 안 산다고. 맞아요. 와, 상가가 분양가가 도대체 평당 뭐 5천만 원 얘기하는데 4천만 원 싸다고 얘기하면 또 그게 비싸가지고 상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이제 경험했든 본인 상가도 잘하면 또 투자 잘하시는 분 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상가를 사서 이자를 내고도 월세를 받아서 얼마를 남느냐 그것만 보세요. 저도 그래서 상가 공부를 할 때 10억이든 8억이든 좋은데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냐. 왜냐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임대료를 500을 받아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50이면 투자를 안 해야 맞거든요. 그게 진짜 임대료가 맞냐. 네. 그리고 그게 진짜 임대료가 맞는지를 부동산을 하시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부동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가는 일단은 나중에 임차가 맞춰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비싸게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상가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구도심에 잘 되는 상가를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수업을 들으면서 언젠가 저는 상가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가로 풀피 맞추기가 더 쉽잖아요.
상가를 잘 사면 그게 또 큰 돈이 돼요. 왜냐면 이제 가격 내려만큼 내려가고 관리가 너무 쉬워요. 임차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 상가를 떨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풀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그치. 네.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그 김승호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 책에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진짜 자영업자들이 상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가를 풀피로 사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 자금으로 제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상가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체급이 되면 상권 활성화에 진심으로 제가 또 달려들어 볼까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상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강의 막 듣고 쫓아다니고 입장하고 했는데 결론은 안 사는 걸로. 네, 아직은. 왜냐면 저희 실제 상가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영향이 안 되더라고요. 상가를 보는 눈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아, 상가를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이제 이런 데 가서 상가를 사야 되겠구나 라는 게, 왜냐면 이 그 사업하시는 분의 심리를 모르니까 그 고객들이 어디에 올까. 그 송사무장, 그 행크TV 송사무장님이 그런다잖아요. 제가 그 강의도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권에 가가지고 먼저 형성된 상권에 가서 그 층수라든지 뭐 지하다 뭐 5층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잘 되는 업종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접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은 사업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 업계에서 또 큰 이제 수익을 얻으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부동산은 참 종합예술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가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혹시 기대하는 게 있으실까요? 물건 하나 나올까? 다도맘님은요? 저는 늘 평택이 서울처럼 될까?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영등포인데요. 영등포를 거기 가보면서 평택역 앞이 항상 비교가 됐어요. 아, 나중에 만약에 평택역이 이제 발전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영등포에서 이제 여의도로 이제 넘어가는 그 길목을 보면서 아, 나중에 이 고덕이 이렇게 될까? 영등포 옆에가 공덕이죠. 그 근방이죠. 아닌가? 그 마포, 여의도인가? 공덕, 마포, 공덕. 예, 여의도. 이렇게. 여의도. 예. 저희가 가는 곳이 지금 여의도. 저희는 영등포예요, 영등포? 영등포. 예. 근데 저희가 사는 이제 오피스텔, 그 도시형 이름은 여의도 CTI. 여의도 시티야. 예, 9년차 준신축. 그렇게 이제 연식이 좋은 건 아닌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10년 미만이면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저번에 공덕역 한번 입장 갔을 때 네. 느꼈었거든요. 근데 거기 입지가 너무 환상이어가지고, 그리고 기계식이긴 하지만 세대 하나당 그 주차 한 대가 돼요. 그게 또 메리트더라고요. 조금 적네요. 88세대. 그게 오피스텔이랑 도시형이랑 섞여 있어요. 아, 지금 얘는 도시형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TI 도시형도 있고 비슷하게. 165세대, 한 200세대 정도, 200, 네. 200세대 조금 넘는. 입지는 너무 좋아요. 원룸이요? 뭐 7평짜리 사신 거예요? 아니, 5.2평이에요. 5.2평. 5평짜리도 있어요? 딱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덕의 아이파크하고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내부 보지도 않고 샀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여준다고 하셔가지고 가는데, 누가 뭐 보고 사나요? 입지만 보고 사는 거지. 입지가 환상이에요. 영등포역하고 신길역하고 그 사이에 영등포 시장역도 있고. 근데 가격이 변화가 없구나 여기도. 14. 이제 소장님들마다 다른데, 어떤 소장님은 100만원,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보다 100만원 이제 싸게 판매해 주시는 분도 있고, 지금 사러 가시는 분은 절대로 매매가를
전세가보다 낮출 수는 없다. 무계보로 팔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신고당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설득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거 주세요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소장님도 그걸 몇 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월세가 얼마나 나오나. 얼마예요? 월세는 인천에 45? 월세는 한 50에서 60 사이 되지 않을까. 네, 45는 안 될 거예요. 15, 50 50은 넘습니다. 넘어요? 50은 보통 우리가 500에 50, 1000에 50 그런데 잘하면 60까지도 지금 월세가 없으니까 50, 60 되지. 지금은 월세가 엄청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시형 맞죠? 네. 영등포 통일가 여의도 시티아이? 네. 얘가 지금 뭐지 오피스텔이랑 같이 있어서 도시형 88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140세대 104세대 해가지고 맞춰진 친구들이네요. 현재 지금 월세는 호가는 50에서 60 사이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공동역에 임장 갔을 때 거기가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갭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몰라. 이게 분양가가 8년 동안 안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그대로인데요? 1억 네. 3천? 그래서 2천대 3천대면 삽니다. 저는. 어제 똑같은 말을 이제 하셨는데 우리 이제 용주주 쌤도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 안 오른다. 근데 저는 절대 안 오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뭐 우리가 전혀 즐겨 씹는 껌도 올랐는데요. 뭐. 그냥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뭐가 됐든지 간에 물가만큼 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있어요. 네. 인구가 빠지는 곳은 떨어지겠죠. 근데 인구가 몰려드는 곳은 그래서 지난번엔 구로 디지털 단지였고 오늘은 영등포였고 다음번엔 또 어디로 갈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영등포 가게 된 게 뭐 사다리님 그 강의 듣고 여기서 움직이신 거예요? 아 저희 방 그 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어떻겠냐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잡게 됐죠. 저한테 이제 주신 분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게 된 매도자는 법인이셨는데 법인 이제 그 세금 정리하시면서 올해 안에 떨궈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신 거더라고요. 금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이제 올라가는 길에 한 30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또 잠깐 좀 푹 쉬었다가 네. 이따가 또 현장 가서 또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